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듣기만 해봤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네요.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겪은 엄청난 일과 복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사연을 들으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할 때까지는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연애다운 연애도 못 해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겁이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조심한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남부러울 것 없는 남편을 만난 것이 저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착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온 덕을 결혼할 때 보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참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고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서 열심히 공부한 실력으로 서울로 올라와 연세대를 졸업했고 졸업과 동시에 삼성에 들어간 인재였죠. 그렇게 진취적이고 성취를 향한 삶을 사는 남편이 참 멋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덜컥 결혼을 승낙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이 저한테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평생을 약속하자고 하니까요. 남편과 저는 신혼여행에서 아이를 가졌고 그렇게 결혼 첫 해에 쌍둥이 아들 둘을 낳아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키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남편과 함께 평탄한 생활을 했습니다. 가정주부로 아이들을 돌보면서 어느덧 쌍둥이 아들 둘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아들을 키우는 세월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리더군요. 남편은 회사 일을 묵묵히 해내며 승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야근도 불사하면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도 챙기고 그것이 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 나가자 회사에서는 남편에게 해외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멀고 먼 사우디로 남편이 가게 되고 말았죠. 남편의 커리어를 생각하면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고 결국 저는 남편이 사우디에 가 있는 동안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커서 둘이서 밥을 차려 먹는 것까지 가능해지자 저는 집안에만 있지 않고 형님의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신경 쓰며 키우느라 가정주부로 전혀 외부의 일을 하지 않고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었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나마 식당 일 뿐이었습니다. 구석구석 잘 닦고 손님 하긴 잘해 동서. 알겠지? 우리 식당이 워낙 바빠서 아줌마들 많이 쓰는데도 늘 일손이 부족하네. 이번에 큰맘 먹고 동서랑 같이 일하기로 한 거니까 잘 부탁해. 아, 형님 당연하죠.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 키우면서 늘은 건 이런 것뿐이라니까요. 그럼 부탁 좀 할게. 여기도 좀 닦아주고. 예, 손님 어서 오세요. 5분이신가요? 뭐해 동서 자리 안내하지 않고 어서 안내래요. 예. 그 손님 5분 이쪽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메뉴 있으실까요? 여기 저희 집에서 제일 맛있는 잘 나가는 메뉴 소개해드려요. 이렇게 가족분들끼리 오시면 가장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여기도 손님 맞이해줘요. 거기 빨리 주문 받고요. 자, 다들 굴뚝에 이러지만 말고 좀 움직여요. 움직이라고요. 네, 가요. 제가 갈게요. 안녕하세요, 손님 반갑습니다. 편한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저희 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 소개해드릴까요? 동서 식당에서 일하는 건 정말 바쁘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많이 컸고 남편도 혼자 먼 나라 사우디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만 집에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네 식당 일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죠. 그러던 중 최근 2년간 계속되는 전염병으로 가게가 어려워지고 말았죠.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음식점에는 점점 사람이 줄어들었고 주류 매출이 줄을 이뤘던 형님네 가게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같이 일해왔던 아줌마들도 모두 잘리고 저와 형님 이렇게 2명이서 가게 홀을 지키고 있었죠. 장사가 안 된다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는 형님에게 3번이나 밥 먹자고 권했지만 겁적이 많아서인지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한참 넘은 시간이고 저는 몸을 계속 움직이는 일을 하기에
점심을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방에서 간단히 먹을 것을 챙겨와 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짝 소리가 나면서 형님이 제 뺨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장사도 안 되는데 밥이나 처먹고 있다. 아이고, 이것도 동서라고 거둬줬더니 은혜를 왼수로 갚는 거야?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넘어가냐고, 인연이? 어떻게 제 뺨을 때리실 수가 있어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 월급 주면서 일은 3명이서 할 일을 다 저 혼자 하고 있잖아요. 밥은 제때는 아니더라도 굶기지 말아야죠.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 형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래요? 우리 가족 아니에요? 지금 가족이구나 말이고 내가 죽게 생겼구만. 뭘 잘했다고 빠득빠득 대들긴.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그냥 혼자 밥 처먹고 있는 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뺨 좀 올렸다. 그래, 어쩔래? 동서도 치던가. 쳐보라고, 인연이 진짜. 내가 뭐가 부족해서 형님네 식당에서 일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래도 가족이니까 도와주려고 이 시국에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죠. 오늘까지 일한 거 계산해서 입금하세요. 내일부터 혼자 알아서 가게올 어디 한번 해보시라고요. 오늘 일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무작정 형님네 가게를 뛰쳐나왔습니다. 더는 이런 취급받으면서 일 못 해주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서러워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니까 남편이 있는 사우디는 아침 9시 정도였거든요. 비몽사몽인 남편에게 그간 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지금 형수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 아니었어? 잘 지내고 있지? 우리 호진이랑 호주는? 여보, 아침 일찍 여보한테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 우리 애들은 잘 지내지. 당신은 괜찮아? 시국이 시국인데. 여보는 언제 귀국해? 나 서러워서 정말 못 살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무슨 일 있구나. 그치? 무슨 일이야? 뺨은 왜 이렇게 부었어? 혹시 뺨 맞았어? 여보, 형님이 글쎄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밥도 안 주고 나 일 엄청 시키는 것까지 내가 참고 이랬는데 늦은 점심이라도 밥은 먹어야 하잖아. 그래서 형님한테 3번이나 같이 밥 먹자니까 대꾸도 안 하시더니 내가 간단히 먹을 거 챙겨와서 밥을 먹으니까 나한테 와서 뺨을 갈기는 거 있지? 장사도 안 되는데 밥이나 처먹고 있다고 말이야. 여보, 나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서 못 살겠어 진짜. 뭐? 형수님이 그랬다고? 그렇게 형수님이 여보 뺨을 올린 거야? 이런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안 되겠다. 정말 난 형수님 가기 힘들다고 해서 힘든 와중에도 여보가 도와주느라 얼마나 힘들까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 뺨을 올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나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서러워서 가게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여보한테 연락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 여보는 사우디에 있잖아. 그냥 이야기 이렇게 들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내가 형님네 가게에서 일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니,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될 일이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아무리 형수님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여보 뺨을 올려.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여보는 이제 형수님네 가게 더 이상 나가지 마. 내가 해결할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당신이 사우디에서 뭘 어쩌려고 그래. 내가 괜히 여보 신경 쓰이게 했다. 미안해. 나 괜찮아 여보. 여보가 내 사정 다 들어주니까 금방 다 풀렸다. 고마워 여보. 이제 여보도 일 들어가 봐야 되지? 오늘 하루도 힘내고 파이팅이야. 이따 점심시간에 연락해. 우리 아들 호진이랑 호수 얼굴 보면서 다시 통화하자고. 아니, 이건 나한테 잘 얘기했어. 그냥 넘어갈 일 아니야. 내가 해결할게. 이따 점심시간에 전화할게. 우리 아들 호진이랑 호수한테도 인사해야 되니까 나 출근해볼게. 잘 쉬고 있어. 사랑해 여보. 여보를 힘들게 한 형수 내가 가만두지 않을게. 알겠네요. 알겠어. 고마워 여보. 이따 통화하자. 그렇게 남편과의 연락을 마치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형님한테 맞은 것 때문에 많이 화난 것 같기는 했지만 혼내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 잘 알겠지만 사우디에 있는 남편이 뭘 어떻게 해주겠나 싶어서 별 생각 안 하고 있었죠. 혼내주겠다고 하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절 위해서 화를 내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저의 예상과 다르게 형님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 있죠.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남편은 삼성가 사람답게 한국에 경찰청 인맥도 있고 잘 아는 기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각을 잡은 거였죠. 형님네 가게에서 임금체불, 근무시간 미준수, 굶기면서 일하는 정황까지 제보는 익명으로 했고요. 이 시국에 아무리 자영업자들이 죽어라 한다고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날로 형님네 가게에는 무자비한 사람들의 비난과 계란 폭탄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형님도 계란 폭탄에 밀가루까지 맞았더랬죠. 그렇게 굶기면서 일 시킬 거면 혼자 해라, 이 악덕업주야. 그러니까 다 같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계란이나 맞고 정신 차려라. 여기서 더는 장사 못하게 해줘야지. 맛이 없으면 사람이라도 정직하든가. 파리만 날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여기 악덕업주로 신고받은 곳이니까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로요. 저 사람이 사장인가 보다. 공격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우리 가게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뭐야 이거. 계란이잖아. 이봐, 당신 내가 고소할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다 뭐라. 이 기자는 또 뭐야. 나 인터뷰 안 해요. 안 한다고.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유현미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일명 코시국 악덕 가게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가게 앞에는 이 가게를 이용하지 말자는 피켓 시위를 하는 시민들과 계란 폭탄을 던지는 시민도 있었는데요.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분에게 인터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근무시간 미준수, 굶기면서 일하게 한 정황까지 다 밝혀진 지금 심정은 어떠십니까? 나 찍지 마. 찍지 말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 누가 신고한 거야 대체.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이라고요. 가족끼리 그런 말도 못해요. 돈 좀 안 줄 수도 있지. 동서 내가 가만두나 봐라, 씨. 방금 밝혀진 소식입니다. 그렇게 괴롭혀왔던 건 다름 아닌 사장의 가족인 동서로 확인되었는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최저시급보다 못한 돈을 주고 법정 휴게 시간도 지키지 않고 밥도 먹지 못하게 하는 건 사실상 폭력이 아닐까요?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 가게 벽에 계속해서 더 많은 계란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상 윤현미 기자였습니다. 동서라고 더 괴롭힌 거 아니냐, 이 악마 같은 악덕 사장아. 그렇게 살지 마라. 신상 공개해라. 여기 동네 사람일 텐데 이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려고 저런 짓을 했대. 참, 이제 이 가게는 다 망했구만. 사장님, 가게 접으세요. 접어. 이게 다 무슨... 이게 다 동서 그년 때문이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년을 그냥... 저는 남편이 보내준 윤현미 기자의 뉴스를 보고 너무 통쾌해서 한참을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소하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형님을 나락 보내버릴 줄은 몰랐는데 남편의 힘이 정말 실감나는 하루였습니다. 남편은 곧 한국으로 들어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계속 거슬렸는데 이번에 한국 들어오면서 아주 그냥 형수님한테나 형한테 따끔하게 말한다는 거였죠. 남편이 그렇게 해주니까 저는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때 형님이 열이 바짝 올라가지고 저희 집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열었다가는 괜히 몇 대 맞고 정말 경찰서 갈 일이 생길지도 몰랐으니까요. 저한테 뺨 올린 게 시작이었는데 열었다가 머리에 빵꾸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동서 이년아, 감히 네가 날 찔러? 네가 그런 거지, 미친년이. 나와, 너 죽고 나 죽자. 나오라고 이년아! 형님이 저라면 나가시겠어요? 제가 찌른 건 아니에요. 저를 본 어떤 시민이 제보를 했나 보죠. 하필 기사까지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를 일은 없겠네요. 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형님네 가게 직원이 아니에요. 동등한 동서로 대해주시죠. 그리고 지금 이러시는 거 협박인 거 아시죠? 자꾸 여기서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뭐라고 이년아?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네가 시고한 거 모를 것 같아? 어디서 감히 구라를 쳐? 속이 뻔히 보이는 구라를.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우리 가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가뜩이나 장사망해서 죽겠는데 아예 망하게 제살 지내버려. 이런 썩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뉴스 보고 알았다니까요. 못 믿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실이니까요.
저 자꾸 이렇게 찾아와서 괴롭히시면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그럼 후속 기사가 나오겠죠. 앞으로 형님이랑 아주버님 얼굴 들고 못 다니는 걸로 모자라서 범죄 전과까지 추가되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법? 하나도 안 무서워. 법대로 해, 법대로 하자고, 이 개 같은 년아. 경찰 신고해봐. 신고해. 문 부실까? 부셔줘, 이쌍! 전 분명 말했어요. 경찰 부른다고요. 형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112죠. 여기 저희 집에 찾아온 사람이 자꾸 저를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겁박을 하네요. 살려주세요. 이러다 죽겠어요. 여기 주소가요. 제가 신고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문을 부실 것처럼 쾅쾅거리던 형님은 씩씩거리면서 한 번 더 문을 쾅 하고 때린 후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CCTV를 증거로 제출했고 경찰 쪽에서 경고가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님은 억울한 일이라며 자기 가게를 망하게 한 저에게 이 정도도 못하냐면서 경찰에게 쌍욕을 퍼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분이 현행법으로 체포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했으면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 대체 왜 발광을 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저희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다면서 따스하게 안아주더라고요. 남편을 본 아들 호진이와 호수도 남편에게 안겨서 강아지들 마냥 보고 싶었다고 하고요. 그동안 나 없었는데 혼자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요, 여보. 호진이, 호수, 엄마 말 잘 듣고 있었지? 아빠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어때? 아우, 벌써 몇 년 만이야. 여보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여보. 여보 덕분에 나 이제 하나도 서럽지 않아. 외롭지도 않고. 아예 한국으로 들어온 거야? 너무 좋다. 아빠, 몇 년 만이에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희 선물은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비행기 몇 시간 타고 왔어요? 그렇게 타면 안 지쳐요? 우리 선물은 어디에 놨어요? 하여간 우리 강아지들 호진이, 호수, 아빠보다 선물이 더 먼저냐? 조금 서운해지려고 그런다. 녀석들도 참. 여기 너희 선물 당연히 사왔지. 대신 집에 가서 뜯어보는 걸로. 그래, 집에 가서 뜯어보고 아빠 배고프실 텐데 얼른 밥 먹으러 가자. 선물이 그렇게 궁금했어? 호진이, 호수 못 말린다니까. 우와,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외국에 오래 있다가 오면 한식이 그리워진대요. 한식 먹어요, 한식. 저는 돈가스요. 저는 치즈고구마 돈가스요. 오예! 아빠 오니까 맛있는 거 이제 잔뜩 먹겠다. 야하! 아이들과 남편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돌아왔고 아이들은 선물을 뜯어본다고 자기들 방에 들어가서 신나 있을 때 남편이 혹시 형수님이 해코지 하진 않았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형수님이 여보한테 따로 찾아와서 뭐라고 하거나 해코지 하지는 않았지? 아, 그러면 진짜 인간도 아닌 건데. 왜 있잖아. 본인이 잘못해서 망했는데 남 탓하는 사람들. 그럴까봐 걱정돼서 더 빨리 한국으로 들어온 것도 있어. 괜찮은 거지? 아, 형님. 안 그래도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왔었어. 한바탕 하고 갔지. 난 또 형님한테 맡기 싫어서 문은 절대 안 열어줬고. 그랬더니 문 밖에서 문을 부실 것처럼 쾅쾅거리고 쌍욕을 해대길래 결국 경찰에 신고했어. 형수님 정말 안 되겠구나. 잘했어, 여보. 이거 형은 몰라? 형이 여보한테 따로 전화해서 사과하거나 하진 않았고. 형은 대체 뭐 하는 거야? 형수님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형이라는 게. 아, 그게 아주버님도 일본으로 출장 가서 아마 모르실 거야. 아마 내일 돌아오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난 걱정이야 사실. 어머님 아버님이 형님 가게 망친 거 알면 우리한테도 분명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여보가 제보한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제보는 익명이었고 형수님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야. 여보가 나서서 형수님한테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알아서 형수님 같은 악덕 사장을 응징한 거잖아. 안 그래? 우리 엄마 아빠도 뭐라고 못하실 거야. 걱정 마. 그래도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사실이야.
이제 어떻게 장사를 하겠어. 물론 코시국이라 전염병 때문에 2년간 뭐 안 망하는 가게가 별로 없다곤 하지만 이제 아예 이 동네에서 장사는커녕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되었으니 말이야. 이렇게 커질 줄은 사실 몰랐거든. 여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마음을 써? 이건 형수님이 짊어져야 할 짐이지. 여보는 피해자인걸. 돌아온 김에 형 오기 전에 미리 엄마 아빠 좀 만나고 올게. 여보한테 그동안 형수가 한 짓을 낱낱이 밝히면 형도 형수랑 이혼하겠다고 할 거야. 아주버님이 형님이랑 이혼을 하실까? 나한테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어쨌든 아내잖아. 가게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고. 여보는 언제까지 그렇게 착하고 물러터지게 살 거야. 그렇게 하면 또 당하는 건 여보뿐이라고. 난 그렇게 절대로 두지 않을 거야. 이건 당당하게 말해야 하는 일이라고. 판단은 형이 알아서 하겠지. 형의 일이니까. 난 정보만 전달하는 거라고. 나 다녀올게, 얘들아. 선물은 마음에 들어?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네 다녀올게. 아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우디에는 이런 멋진 게 있네요. 아빠, 또 사우디 언제 가시나요? 저 다른 것도 가지고 싶어요. 내 거보다 형 거가 더 멋진 것 같은데? 아빠, 다음에 나 더 큰 걸로 사줘요. 알았죠? 할머니, 할아버지네 잘 다녀오세요. 알겠어요, 여보. 나도 마음 단단히 먹고 있을게. 잘 다녀와요. 멀리 안 나가요. 저는 남편의 단호한 말에 날 도와주고 억울한 일 안 당하게 해준 남편을 위해서라도 더 강해지고 독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로 했죠. 남편은 본가에 가자마자 뉴스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의 추악한 민낯을 공개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 일본에 간 아주버님이 돌아오시기만 하면 바로 이혼하라고 하려고 벼르고 있었다고 하셨다네요. 저 왔어요. 사우디에서 여기까지 자그마치 14시간 반이네요. 먼 데서 왔는데 얼른 반겨주세요. 그나저나 뉴스 보셨어요? 저희 집 이야기던데. 당연히 봤지. 먼 길 오느라 너무 고생했다 우리 아들. 마침 네 형도 일본에 출장을 가 있잖니. 그래서 우리도 아직 잠자코 있었다. 이거 대체 무슨 집안 망신이라니. 아이고. 네 처는 괜찮다냐? 아유, 우리도 우리 집안일을 뉴스로 보니까 하도 놀라고 기겁을 해서 정작 피해자인 너희 처를 챙기지 못했구나. 네, 호진이 엄마는 괜찮아요. 들어보니까 더 가관이더라고요. 지금 뉴스로 안 전해진 내용도 있어요. 형수님이 제 아내한테 뺨까지 올렸더라고요. 장사 안 되는데 밥 먹고 있었다고요. 심지어 같이 먹자고 했는데 대꾸도 안 하다가 그렇게 때렸다는데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뭐?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 뺨까지 올렸다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야? 안 그래도 다들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난리인데 뺨 올린 건 공개 안 돼서 다행이구나. 참 큰 며느리 정말 안 되겠구나. 아이고 작은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야.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열심히 잘 도와주고만 있는 줄 알았지. 요즘 아주 코시국이다 이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도와주는 게 낫잖니. 당연히 큰애가 작은애한테 잘해줄 거라 생각했다. 이렇게 때리기까지 하다니 당장 이혼하라고 해야겠다. 이런 애랑 네 형이 계속 사는 꼴 나는 못 본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엄마 아빠. 형 귀국하기 전이라 아직 모를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 다 말씀해 주시고 형한테 이혼하라고 설득 좀 해주세요. 아마 형도 이 사실을 알면 먼저 이혼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네 형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 성질 고얀 애랑 어떻게 평생을 붙여 살겠어. 아주 끔찍하다 끔찍해. 아주 그냥 이사를 가야 하나 골머리를 썩고 있을 지경이니 이건 원. 형수랑 현이 이혼만 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이혼하고 나면 엄마랑 아빠는 몰랐던 일이니까 실컷 형수 욕해주면서 내쫓고 이혼시켰다고 하면 금방 잠잠해질 거예요. 그래, 그래야겠다. 아유, 너도 먼 길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얼른 집에 가 쉬어라. 이거 말하려고 내일 와도 되는데 오늘 일부러 일찍 온 거냐? 역시 아버지는 눈치가 빠르시다니까요. 맞아요. 게다가 형수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다 죽이겠다고 저희 아내 협박하고 돌아간 것도 잊지 말고 말해주세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까지 받았으니까요. 뭐?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작은이한테 찾아가서 그런 짓까지 했다고?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큰애는 진짜 이혼시켜야겠어. 알겠다. 남편의 예상대로 아주버님은 이혼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일본에 있었지만 뉴스가 크게 나서 아주버님의 지인들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카톡을 통해 전달해 주었고,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진절머리가 나서 귀국하자마자 이혼을 할 결심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게다가 귀국 후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들은 소식엔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멍을 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식당에서 일하는데 점심시간 다 지나서 밥 먹겠다고 먹는 직원의 뺨을 올린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직원이 그냥 직원이 아니고 심지어 손아래 동서인 저였고요. 그리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자 저희 집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서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경찰에 연락까지 받았고요. 저였어도 제가 아주버님이어도 형님한테 아주 질릴 대로 질려버릴 것 같습니다. 이혼당한 형님은 저희 동네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인생이 나락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못 참고 저를 못 살게 굴었는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고 일말의 미안함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랜만에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세요? 아주버님 연락을 다 주시고 일본 잘 다녀오셨죠? 소식 들었어요. 이혼하셨다고. 정말 잘하셨어요. 예, 재수씨. 일본 출장은 잘 다녀왔어요. 그동안 재수씨가 제 아내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제 아내가 좀 유별난 건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어렵다고 해도 사람이 이 정도로 망가질 줄은 정말 몰랐죠. 저도 없는데 그 수모 혼자 겪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형님은 형님이 지은 죄에 맞는 벌을 받았잖아요. 아주버님한테 이혼당하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고 인생 나락간 거죠.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마음이 막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다 형님의 업보라고 생각하려고요. 전혀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가지지 마세요. 재수씨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몰라서 죄송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고생 많으셨고 혹시나 그 사람이 또 찾아오면 그땐 바로 신고하세요. 이제 또 제 앞에 나타나진 못할 거예요. 저번에도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그리고 이젠 저도 혼자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사우디에서 완전히 돌아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겁날 것도 없고 언제 또 형님이 쳐들어오려고 해도 이젠 남편을 상대해야 하니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렇겠네요. 다행입니다. 사우디에서 진석이가 무사히 돌아와서요. 좋으시겠어요. 그럼 푹 쉬세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주버님께서도 푹 쉬셔요. 통화를 마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그랬지만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자업자득인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이 정말 영리하고 힘있는 사람이라 가능했던 이번 복수가 저는 기억에 상당히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참 든든한 남편이구나. 저는 사랑받는 아내구나. 저는 소중한 두 아이의 지켜줘야 할 엄마구나 하는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시댁에서도 저한테 괜찮냐면서 그동안 참느라 고생했다고 해주셨거든요. 이번 일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전보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더 잘해주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모든 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남편에게 말해서 저희 남편이 제대로 형님을 나락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복수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라면 그냥 참으셨을 건가요? 저는 남편에게 바로 말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 형님이 크게 나락으로 가셨지만요. 그건 모두 형님의 업보겠지요. 죄짓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언젠가 그 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저야 남편의 도움으로 바로 단죄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러지 못한 분들이 혹시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통쾌해 하시면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공감하시고 웃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사연을 썼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연을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혹시 저처럼 복수에 성공한 후에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복수는 강한 감정과 분노를 동반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복수 후에는 종종 죄책감과 후회의 감정이 들 수 있죠.
바로 저처럼요. 통쾌한 마음이 들다가도 조금 짠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게 아무래도 같은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차오를 때마다 제가 이런 감정을 다루고 죄책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이런 감정이 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자꾸 부정할수록 그런 감정이 떠올라 오히려 괴로워지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분노와 복수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지만 이러한 감정이 죄책감과 후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자신을 자책하지 않는 게 중요했습니다. 복수 후에는 자기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제 마음을 다스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감정에 휩쓸리기도 하는 인간이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자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난 일에 대해 자기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면 극복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번 일을 그래서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복수 후에는 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더라고요. 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분석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할 수 있었을까 등등에 대해서 말이죠. 이를 통해 성장하고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도 곧장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진짜 제보를 한다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 등으로 복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물론 복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와 화해를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긴 하죠. 그런데 그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 되겠죠?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만약에 뺨을 때린 형님이 바로 미안하다고 내가 미쳤었나 보더라고 했다면 저는 바로 형님을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형님이 뉴스에 나오고 모르는 시민들한테 계란을 맞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경찰서에서 그런 연락을 받고 이혼까지 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당사자 간의 상대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자신의 감정과 후회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이를 통해 상호 간의 이해와 화해를 이룰 수도 있을 테니까요. 물론 저와 형님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지만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려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든든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너무 기대기만 하고 싶지는 않아졌거든요. 이번 일을 통해 저에게 생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죄책감은 어쩌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일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 자신에게 도전하고 성장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심사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더라고요. 복수 후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저처럼요. 자신을 인정하고 또 배우며 다른 사람과의 화해를 고려하는 것도 나중에는 가능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들 호진이 호수에게 더 멋지고 당당한 엄마로 나아가기 위해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엄마, 뭐예요? 공부? 우와, 이건 다 뭐예요? 자격증. 우리 엄마 멋지다. 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데. 엄마는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는 거예요? 우와, 엄마가 내 공부도 대신해줘. 그러면 안 돼? 뭔가 엄마가 하는 공부는 재밌어 보인다. 왜 이렇게 글씨가 작아? 뭐가 너무 많다. 호진이, 호수. 엄마 이제 다시 일할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엄마가 너희 키우느라 한동안 회사 생활을 그만뒀었잖아.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작해보려고. 어른이 되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 일하기 위한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인생은 원래 공부의 연속이라고.
우와, 엄마 나이에 다시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 텐데. 엄마, 내가 응원할게. 우리 엄마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도 해야지. 호수야, 숙제하자. 엄마가 공부하는 거 봤어? 완전 두껍고 내용도 짱 많아. 난 지금 공부에 만족해야겠다. 숙제하러 가자. 우리 아들들 공부에 엄마가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서 좋네. 숙제 같이 할까? 엄마랑 같은 책상에서 하자. 이리 와. 식당 말고 이제 제가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처럼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이 10년이나 된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 아니 150 시대라고 하잖아요. 60도 청년이고 80도 젊습니다. 그런데 벌써 제가 저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남편의 길을 잘 걸으며 성장하겠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저는 남편이 은퇴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나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집에 있으면서 외로움과 싸움하고 씨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믿고 자부심을 갖기 위해 새로운 일을 찾는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육아는 가장 귀중하고 의미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훌륭한 일이며 그 경험은 여러 가지 역량과 능력을 키우게 할 테니까요. 다만 중요한 건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갖고 경력 단절로 인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믿어주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새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역량 유지 및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경력 단절 기간 동안에도 자신의 역량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다 놓고 살았었는지.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술, 동향, 업무 방식들을 익히고 학습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서 저 자신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세미나,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저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강의도 듣고 자격증 시험 등록까지 해두었으니까요. 저는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기 전에는 마케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케팅은 평범한 회사원 그 누구에게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다음 일을 찾을 때에도요. 자기 마케팅과 네트워킹은 언제든 중요하잖아요. 특히 경력 단절 후에는 자기 마케팅과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요.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강조하는 이력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전문가들과의 연결을 만들 수도 있을 테니까요. 요즘에는 SNS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일자리를 제안하는 시대니까요. 또 전자책이 많이 나와서 그걸로 단숨에 전문가의 집약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시대이고요. 참 세상이 좋아졌죠?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하고 또 그 변화를 즐기면서 계속 향유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려면 복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나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업무에 대한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건 복귀를 위한 좋은 준비 방법이더라고요. 이전 직장이나 산업에 대한 연락을 유지하고 복귀를 원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이를 통해 연락이 오기도 하니까요. 저도 연락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었는데요. 그냥 창피한 거, 민망한 거 아주 잠깐이더라고요. 저는 마케터로 일하던 회사에서 거래처분 중에 저를 유독 좋게 봐주시던 분이 생각나서 연락을 드렸는데 회사를 이번에 차리셨다고 해서 한번 뵙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기회는 만들어가다 보면 생기기도 하고 또 물어다 주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무님. 저 한참 전이라 기억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 거래처로 있었던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했던 유하진 대리입니다. 이렇게 연락드리게 된 건 벌써 10년도 넘은 것 같지만 인연이 되어 함께 일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쌍둥이 두 아이의 엄마로 육아를 해왔고 10년의 경력 단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는 쉬지 않고 업계 동향을 파악해왔고 다시 일하기 위해서 공부 중입니다.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니 이전에 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전무님이 떠올라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한 마음에 이렇게 안부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 유대리! 정말 오랜만이야. 벌써 10년이 되었나?
세월이 참 빠르지. 난 그 회사는 그만두고 최근에 내 회사를 차렸거든. 유대리는 정말 일을 꼼꼼하고 센스 있게 잘하는 직원이라 내가 눈여겨두고 있어서 기억이 나네. 연락 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한번 만나서 회사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력서 준 거 보니까 옛 생각도 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전무님. 이제는 대표님이라고 해드려야겠네요. 회사 창립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표님처럼 좋은 분이 이끄시는 회사면 저도 욕심이 나는데요. 언제 일정 괜찮으실까요? 저는 이번 주 금이랑 다음 주 평일은 모두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직 여러 곳에 지원하는 단계가 아니었어서요. 제일 먼저 연락드리기도 했고요. 아이고, 이거 참 영광인걸. 우리 유대리가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해서 이렇게 연락도 주고 말이야. 분명 지금 유대리도 꼼꼼하고 센스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일 거야.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구만.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에 보도록 하지. 3시 괜찮아? 만나 뵙기로 하고 저는 현재 저의 상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 지원할 때는 진솔한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거짓도 없어야 하고요. 어차피 금방 들통이 나니까요. 이력서 또는 면접에서 경력 단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걸로 뭐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누구든 육아의 희생으로 인해 자라온 시절이 없지 않을 테니까요. 그걸 무시하는 회사는 가지 마세요. 가서 일해줄 필요도 가치도 없는 회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경력 단절 기간 동안 얻은 역량, 자기개발 활동, 가정에서의 책임 등을 강조하여 경력 단절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쌍둥이 아들 호진이와 호수를 기르면서 두 아이가 동시에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길러졌거든요. 그 점을 강조해서 최근 일했던 형님네 가게에서도 혼자 할 일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낼 수 있었고요. 그런 점들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채용 후에 그렇게 갈아 넣으면서 일하게 하는 악덕 기업에는 오래 일하지 않아야겠지만요. 그래서 더더욱 많이 알아보고 여러 곳에 지원해보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유연한 일자리를 탐색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저야 지금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것이 아니기에 꼭 유연한 일자리가 아니어도 되지만요. 육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유연한 일자리를 탐색하는 것이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곳이나 원격 근무 옵션을 제공하는 회사를 찾아보세요. 코시국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정말 많이 늘어났잖아요. 아니면 프리랜서나 이전의 경력을 살려서 초급자에게 맞춤 컨설팅을 해주는 컨설턴트로 일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경력 단절로 인해 걱정이 되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육아를 해오신 여러분께 존경한다는 말을 우선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해낸 육아는 가치 있는 일이며 아직 끝이 아니죠. 그리고 저희의 경력도 마찬가지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경력 단절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고 노력하며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새로운 도전을 하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담아 응원드리면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주변 사람들,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부끄러워서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익명의 힘을 빌려서 오늘 이곳에 시원하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전 지방에서 태어나 성인이 된 후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면서 처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이지 누구에게 견주어도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많이 고생하셨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 역경을 이겨낸 분들이시거든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부모님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희 아빠는 사실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할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유산을 상속받으셨다고 해요. 집안도 부족함 없이 여유로웠고요. 아빠는 그런 집안을 믿고서 어렵게 간 대학도 중퇴하고선 기타 하나만 메고서 여행을 떠나는 등 여유로운 세월을 보냈대요. 그러다 보니 쉽게 방탕해지고 삶의 목표가 없이 지내게 된 거죠.
늘 그랬듯 호화스러운 여행을 즐기던 어느 날 아빠에게 급히 연락이 하나 왔는데 할아버지의 건강이 위독하다는 얘기였대요. 놀란 아빠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프시다는 할아버지가 거실에 긴 방망이 하나를 들고서 앉아 계셨답니다. 아빠가 어찌된 용문인지 물으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내 몸이 아픈 건 사실이다. 하는 거 없이 식량을 축내고 시간을 버리고 인간이길 욕심내는 너 같은 배짱이 자식이 내 아들이라는 게 난 너무나 사무치고 아프다. 다른 현명한 아버지라면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비를 때리라고 하겠지만 난 무식해서 그런 건 모른다. 종아리 걷어라. 지금 여기서 회초리를 맞고 정신 차린다면 다시 내 아들이 되겠지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평생 내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홀로 썩어갈 각오해라. 그렇게 아빠는 나이 26에 할아버지에게 종아리 100대를 맞았다고 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빠는 그날을 떠올리면서 다 큰 자식의 종아리를 때리는 할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하면 죄송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과정은 아팠지만 결국 그 선택이 아빠를 변화시킨 계기가 된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날로 아빠는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서 평생의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서 공장에 가 기술을 배우면서 공부했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자신만의 재료와 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아빠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셨어요. 물론 할아버지는 농사일이 가장 어려운 거라며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계획적인 사람만이 농사를 할 수 있다고 아빠를 만류했대요. 그렇지만 아빠는 고집스럽게 일을 놓지 않았고 그렇게 20년 가까이 노력해서 어느덧 지역 내 가장 많은 터를 보유하게 됐대요. 그때 당시 새롭게 시도했던 인삼 농사를 통해서 크게 성공했던 겁니다. 말로 하면 짧고 간단한 세월이지만 그 시간 동안 아빠는 피가 나는 노력과 열정으로 이 같은 결과를 이뤘던 거겠죠. 그런 아빠를 생각하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그래요. 엄마와 아빠는 중매를 통해서 만났는데 엄마는 서울 사람이었거든요. 몇 번 안 만나봤지만 아빠의 성실함과 순박함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여유로운 집안에 번듯한 직장이 있었는데 엄마가 아빠를 만날 당시 아빠는 아직 뚜렷한 결과를 읽어내지는 못했던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아빠의 가능성과 됨됨이만 보고서 결혼을 결심했던 겁니다. 엄마는 서울에서의 모든 걸 정리하고서 아빠를 따라서 곧바로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조그마한 몸으로 일꾼들 사이에서 부모님 일을 자주 도왔던 기억이 나요. 아빠와 엄마는 새벽 5시면 곧바로 일을 나갔고 해가 질 때까지 내내 밖에서 일을 하셨어요. 일을 도와주려 온 인력도 부모님의 체력에 혀를 내두르며 젊은데 저렇게 독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커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조금은 남다른 편이었어요. 욕심도 많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부지런히 노력해서 쟁취하려는 성격이었죠. 하여튼 아빠가 농사로 크게 수확을 들이고 성공할 즈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빠에겐 여동생, 그러니까 고모가 있었는데 두 분이 유산을 나눠받게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빠는 자신의 몫을 여동생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피땀 흘려가며 번 돈인데 자신이 너무 쉽게 얻는 것 같다고요. 본인은 지금처럼 열심히 일해서 자랑스럽게 생활하고 몸이 불편한 여동생에게 유산을 주어서 남은 생을 편히 살아가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대요. 너무 큰 용기이자 쉽지 않은 선택인데 엄마는 그런 아빠의 선택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고모는 아빠에게 고마워하며 유산을 상속받은 후 서울로 거처를 옮겼고 아빠는 꿋꿋이 본인의 길을 걸어가셨죠. 저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바로 그때였어요.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하고 옹기종기 모여서 저녁밥을 먹고 비가 와서 일이 여유로운 날에 함께 거실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던 그날들이요. 영원할 것 같은 날들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 어쩌면 행복이란 건 영원하지 않기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느덧 20대가 된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을 가서 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크지는 않은 기업이었는데 제가 너무나 하고 싶던 직업이어서 만족스러웠죠. 제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아, 이런 게 천직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일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지 연애할 틈이 없었어요. 사실 아주 솔직히 말하면 일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도 없었습니다. 조금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키도 작고 얼굴도 못난 편이에요. 뭐 세상에 객관적으로 못난 기준이 어디 정해져 있냐마는 사람들은 늘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길 좋아하니 저도 여러 번 듣고 알게 되었죠. 그렇지만 저는 그저 제 스스로가 개성있다, 매력있다라고 달래주면서 살아온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화통한 성격과 당당한 태도로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란 걸 더 티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지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자인 친구들에게는 친구로서 항상 인기가 있었고 아주 간혹 남자들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기도 했네요. 뭐 흔치는 않은 일이지만요. 이렇게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주려 노력하지만 그게 연애로 이어지지 않을 땐 주눅이 들 때도 있었어요. 나이가 곧 30에 가까워지면서 연애를 하지 못하는 것 또는 안 하는 것에 대해 조금씩 조바심이 들 때쯤 제 고민을 들은 아빠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희지는 나중에 엄청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지금 운을 다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 당장 혼자라고 외롭다 하지 말고 나중을 생각하며 충분히 즐기고 놀아. 어차피 넌 가장 근사한 사람을 곁에 두게 될 테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사람을 잘못 보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덥석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말짱 꽝이면 어떡해, 아빠? 그건 네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운 좋은 너에게 접근한 거겠지. 그건 아빠가 말한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조차도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해. 과정에 있는 사람 말고 마지막에 곁에 있을 사람을 찾는 거야. 아빠는 농사일만 하신 분이 어쩜 말도 그렇게 다정하게 해주신 건지 아빠의 말을 들을 때면 알 수 없는 희망과 자신감이 생겨났어요. 진정한 사랑이란 게 있다고 믿어보고 싶다고요. 연차가 쌓이고 직급이 높아지면서 일에 전문성까지 더해지자 저는 더 열심히 회사 일을 했습니다. 가끔 소개팅도 해봤지만 결과는 늘 안 좋았고요. 그렇게 일에만 빠져 사는데 하루는 아빠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빠의 지인 친척 아들이 괜찮은 사람인데 혹시 선 같은 거 볼 생각 없냐고요. 지인이 말하길 본인 친척 집안 사정이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아들도 직접 봤었는데 훤칠하고 남자답게 생겼다고 했대요. 연애를 많이 하는 편 같은데 결혼할 사람은 못 찾았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본인이 나서서 자리를 마련해보는 거라고 했답니다. 당시엔 제 나이에 선이 웬 말이냐면서 아빠가 좋은 사람 있으면 알아서 나타난다더니 왜 그러시냐고 물었죠. 아빠는 멋쩍게 웃으시면서 그냥 그런 자리가 있기에 한번 물어나 본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이 바빴던 저는 괜스레 투정하면서 제 속도 모르고 그런 뜬금없는 소리 한다며 아빠에게 핀잔을 주었죠. 가끔씩 그날의 대화가 후회됩니다.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아빠도 어렵게 물어온 걸 텐데 한번 말대로 만나나 보지 왜 그렇게 무심하게 피해버렸을까 하고요. 아빠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아빠가 갑작스레 돌아가시자 엄마도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빠의 죽음이 엄마에겐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이었고 마음의 병이 실제로 엄마를 아프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아빠의 부재가 너무나 크고 힘들었어요. 바쁘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아빠를 찾아뵙는 날, 연락드리는 날이 점점 더 적어졌었고 그로 인한 죄책감이 컸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임종을 지켜보았다는 것에 어떻게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요. 아빠의 마지막은 평소 아빠의 치열하던 하루와는 달리 조용하고 차분하고 엄숙했습니다. 아빠는 말을 하기가 버거운지 저에게 짧은 말만 남기셨죠. 우리 딸, 내가 매 한 번 든 적 없었는데도 잘 자라주어서 고마워. 희지가 가정을 이루고 희지를 닮은 아이를 낳아 그 행복이 이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아빠가 미안하다. 마지막 말이 미안하다라니 해준 게 없는 건 오히려 자식인 저인데도 아빠는 끝까지 당신의 책임감과 사랑으로 인해 저를 보며 눈물 지으셨습니다.
아빠 말대로 어떻게든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그 쉬운 것조차 해내지 못한 것 같아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남은 삶은 엄마와 함께 보내면서 그간 못했던 효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엄마는 아빠가 남기고 간 유산, 땅을 제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엄마는 본인은 더 이상 원하는 것도 필요한 것도 없으니 제가 갖는 게 맞다고 완강히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아빠의 뜻이라고 하시면서요. 엄마의 말이 맞았어요. 아빠는 정말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줄 생각이셨던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할아버지 유산을 거절했으면서 저에겐 끝까지 아낌없이 해주려고 하신 겁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태껏 열심히 달리기만 하느라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게 아빠가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아빠가 주신 유산으로 엄마가 사는 옆 지역에 집을 샀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엄마 집에 안마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 등 편리한 가전들을 두었어요. 조그맣고 낡은 경차를 폐차하고선 새로 차도 한 대 샀고요. 엄마를 모시고 더 자주 외출하고 여행을 가기 위한 것이었죠. 어떻게든 그간 잊어버리고 못해드린 것들을 전부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저도 아빠의 유산을 받았으니 그게 그거 같지만 그래도 우선은 제가 번 돈이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삶의 휴식기를 가지며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온 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기에 후회스러운 시간은 없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건 아무래도 결혼이었어요. 아빠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속에 깊게 새겨져 저에겐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게 하나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라도 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어디 혼자 힘으로만 되나요?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수도 없는 거고 너무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려다 보니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차라리 노력해서 되는 일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막막하진 않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때 모르는 번호로 누군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건 줄 알고 경계했는데 알고 보니 예전에 아빠가 말했던 지인의 친척 아들이더라고요. 다소 먼 사이지만 왠지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친척의 일전에 이야기를 들었던 걸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락했다며 한 번 정도 가볍게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저도 어쩐지 이 만남이 우연 같으면서도 운명 같아서 어쩐지 마음이 끌렸습니다. 아빠로 인해 이어질 뻔했던 만남이 돌고 돌아서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서요. 실제로 만난 그 사람은 저보다 3살이 많은 오빠로 다정하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단순해서 백치미가 있긴 한데 그것도 매력으로 느껴질 만큼 항상 유쾌하고 재미있어서 함께 있으면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사정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건너 알게 된 사이지만 저희 집이 농사를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제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상황을 잘 알고 헤아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야기도 잘 통했고요. 저는 이 사람이 제가 찾던 사람이란 걸 확신했고 먼저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연락했고 직장 근처로 찾아갔고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누군가는 이런 제게 연애할 줄 모른다, 여자가 너무 나서서 그러면 남자가 안 좋아한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제 방식이니까. 그리고 그 방식은 거짓말처럼 통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연인이 되었거든요. 만남을 이어간 지 1년이 지나고 제가 긴 휴식기를 끝낸 후 이직을 성공할 즈음 남자친구가 저에게 처음으로 사업자금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자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농원과 식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만나던 당시 들었을 때는 사업이 곧잘 풀리고 있어서 큰 걱정 안 한다고 들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위기가 찾아오는 건 한순간이라며 지금 사업을 위해서 급히 자금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족들 안에서 해결해 보려 했는데도 부족한 수준이라면서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린 아직 가족이 아니라 연인 사이이고 그런 사이에 돈 관계가 얽히는 건 좀 곤란하다고요. 남자친구는 꼭 갚겠다면서 이번에 자금을 충당하지 못하면 정말로 사업이 어려워질 거라고 하더군요. 희지야, 네가 곤란할 거 아는데 진짜 이번 한 번만이야.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대출도 이제 더 이상 어렵고 손 벌릴 곳이 없어서 그래. 이번 고비만 넘으면 우리 가족이랑 나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어. 3개월 후에 바로 갚을 수 있어. 정말로 여윳돈 없는 거야? 아빠 유산이 있었으니 충분한 여윳돈은 있었어요. 하지만 깊은 고민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이 뭐고 어떻게 하는 거고 등등 그쪽 분야에 대해선 거의 무지한 상태거든요. 늘 직원의 입장에다 주어진 것을 완수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저에게 사업 자금 이야기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아빠의 유산을 빌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엄마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내가 그 집안에 대해서 어제 지인한테 말을 전해 들었는데 사업을 크게 하는 것 맞기는 해. 지금 당장 큰 수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사업을 위해 꽤나 오래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만큼 뭔가 확신이 있긴 하겠지. 가족들 전부 함께하는 사업이니 그 아이도 그만큼 많이 간절한 거라 생각해. 하지만 네 말처럼 연인 사이에 돈거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 아예 결혼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때? 어차피 너도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거였잖니. 결혼해서 자금 필요한 만큼 빌려주고 같이 준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엄마는 그 일 아니어도 그냥 네가 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란단다. 네 아빠가 그러했던 것처럼. 엄마의 뜻밖의 조언에 저는 더 깊이 고민됐습니다. 제가 이직을 하긴 했지만 아직 일이 안정화되는 시기도 아니었고 엄마를 혼자 두고서 결혼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요. 여러모로 적기가 아님에도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계속 생각해 보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자친구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게 우리 관계의 끝일 것 같았거든요. 아마 남자친구도 끝을 각오해 두고서 저에게 돈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을 어렴풋 알 것 같으니까 아마도 더욱 거절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그 뒤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며 만남을 점점 소홀히 했습니다. 가끔씩 만나도 실제로 많이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그 밝던 사람이 이제는 잘 웃지도 않고 맨날 돈돈거리며 앓는 소리를 했으니까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이리저리 생겨난 부채를 감당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때부터 저는 또다시 조바심이 났습니다. 어렵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또다시 연이 끊어질 거란 생각. 이 사람을 놓치면 분명 후회하지 않을까 싶은 조바심이요. 저는 제가 항상 당당하고 스스로에게 있어 자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랑 앞에선 그렇게 되지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자꾸만 굽히게 되고 미치고 들어가는 태도를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혼자 소가리를 하던 저는 결국 남자친구를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죠. 그냥 대놓고 물어볼게. 나랑 결혼할래? 나도 오빠를 사랑하고 오빠도 나 사랑하잖아.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난 그냥 지금이 어쩌면 적절한 타이밍이 온 것 같기도 해. 만약 결혼하면 오빠가 필요했던 그 사업 자금 내가 빌려줄게. 금액은 오빠가 원하는 대로 가능하고 나중에 잘 되면 원금만 돌려줘. 반대로 만약 잘 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아도 돼. 말은 고마운데 그건 왠지 결혼을 조건으로 금전거래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영 그런데. 우리 사이에 돈 빌려주는데 그렇게까지 큰 결심을 해야 해? 우리 사이니까 더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야. 쉽게 깨지고 싶지 않으니까. 예전에 말한 대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면 돈을 주고받는 건 어려울 것 같아. 그건 내 신념이기도 해. 나도 오빠한테 보탬이 되고 싶고 오빠도 편하게 내 도움을 받았으면 하니까.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잘 생각해봐. 남자친구는 알겠다며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말, 결혼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 이게 제 가슴에 콕 박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 싶으면서도 한참 고민 끝에 건넨 제 말이 그런 의미로 전해졌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비참하기도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남자친구의 답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남자친구는 저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남자친구가 거절할 줄 알았거든요.
한동안 답이 없기도 했고 순수하게 결혼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속으론 안 될 거란 답을 내리고선 매일 밤 눈물바람이었거든요. 정말 저도 바보처럼 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뜻밖의 결혼하자고 답을 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해보면서 헤어지는 선택지, 결혼하는 선택지 전부 다 고민해봤는데 아무래도 저에 대한 마음이 커져서 헤어지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하더군요. 그러면서 마음이 맞는다면 시간 끌지 말고 남은 해 안에 합치자면서 대신 본인이 아직 사정이 안 되니 식은 나중에 올리자고 했습니다. 저도 결혼식에 대해서 딱히 로망이 있거나 했던 건 아니니 상관없었죠. 제가 바라던 대답이긴 했지만 정말 놀라긴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 안에선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 커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알아요. 이런 걸 호구라고 한다는 거. 분명 관계의 문제가 남자친구로부터 발생한 건데 제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동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저는 감정에 있어서 늘 그렇게 의리였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와 아주 간단한 절차를 거쳐 결혼을 했습니다. 식을 올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집을 신혼집으로 하고 제 차를 함께 쓰는 남자친구에게 아주 좋은 조건이었죠. 그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것에 행복했거든요. 다만 엄마는 당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급하게 집을 합치는 것, 그럼에도 식을 제대로 올리지 않는 게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엄마의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결혼을 한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나중에 꼭 식을 올릴 거라고 설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엄마한테도 싹싹하게 잘했던 터라 그 부분을 말하면서 걱정할 일은 없을 거라고 너무 심려치 말라고 덧붙였고요. 이후 이젠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약속대로 사업자금 투자를 이야기했고 저는 친정아버지가 준 유산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아버님 유산? 어머님이 다 주신 거야? 얼마 상속받았는데? 우리 이제 가족인데 말해줄 수 있잖아.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아예 결혼 조건으로 통장 오픈한다던데? 너랑 나도 이제 편하게 맘 놓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아? 미래 계획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 그냥 얼마 보태겠다고만 말해줄게. 그 외에는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아 난. 오빠 말처럼 가족이 되었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지만 이건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기도 해. 오빠가 좀 이해해주라. 아, 맞다. 너 돈 문제에 예민하지? 원래도 꽁꽁 감췄는데 이제 와서 달라질 거라고 내가 잠깐 착각했나 봐. 깜빡해서 미안하다. 곤란해서 최대한 우회적으로 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기분이 나빴는지 비아냥대더라고요. 예전엔 몰랐는데 조금씩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이 낯설기도 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냥 내가 기민하게 반응하겠거니 하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남편에게 2억가량의 사업 자금을 보태주었습니다. 원래 빌려주기로 했던 금액은 4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니까 원래는 그냥 보태주기로 한 게 아니었냐며 왜 말이 바뀌느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빌려준다고 했지 그게 그냥 주기로 한 건 아니었다고 하며 어차피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결혼 전에도 말했던 조건이고요. 그러자 남편은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사업 결과에 따라서 4억이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니 오히려 부담스럽다면서 차라리 2억을 대가 없이 그냥 보태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더군요. 이에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2억이면 크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었고 이걸로 자꾸 감정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에게 자금을 보태주었고 남편은 제게 다시 한번 열심히 일궈내보겠다며 고맙다 말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흘 후쯤 시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님과 저는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교류가 많지 않은 편이었어요. 항상 남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시는 편이었거든요. 처음엔 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싶었는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 점이 결혼하고 나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좀 깐깐하고 예민하신 편이라 직접 만나 뵙기가 좀 꺼려졌었거든요. 제가 따로 안부 인사차 연락을 드릴 때면 용건이 있을 경우에만 연락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남편 얘기로는 워낙 이성적이고 계산도 빠르고 칼 같으신 편이라 전형적인 사업가 같은 분이라 하더라고요.
사업 수완이 좋으셔서 가족들도 어머님 믿고 같이 일을 시작한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요. 젊으셨을 때부터 그렇게 개인 사업을 위주로 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남편도 자연스럽게 사업가를 희망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이 대단하기도 하고 조금은 무섭기도 했습니다. 사업가라고 했을 때 생각되는 전형적인 이미지 때문인지 어머님 자체의 성향 때문인지 저에겐 좀 차갑게 느껴져서요. 그래서 따로 뵌 것도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이렇게 남편 없을 때 집으로 찾아오신다니 많이 긴장되긴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신 어머님과 이런저런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안부를 확인했어요. 그러다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그래 세아가 성종이한테 이야기 들었어. 사업자금 보태줬다며. 그런데 2억은 좀 소소하지 않니? 사업하는 사람한테 2억은 그리 큰 돈이 아니거든. 애초에 결혼 전부터 약속했던 거라면 좀 더 신경을 썼어도 됐을 것 같은데 말이야. 어머님 말씀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이 어머님께 모든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에 놀랐고, 두 번째는 어머님이 이렇게 대놓고 액수에 대해 불만을 표하실지는 예상치 못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답할지,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랐네요. 어머님은 저의 난감한 표정을 보고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셨죠. 내가 이런 말까진 엄마로서 좀 나쁘끄러우니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 성종이 남 부족한 거 없이 키웠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곧잘했고 영특한 아이였어. 대학도 서울로 가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괜찮은 사람인 게 소문이 나니 성종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도 꽤 많았거든. 나 따라서 사업한다고 했을 때 난 성종이를 믿긴 했지만 사실 내심 아깝긴 했다. 마음 먹으면 원하는 회사, 원하는 일 다 할 수 있는 애거든. 그럼에도 그 선택을 믿어준 건 이 사업도 끝내 성공시킬 거란 확신이 있어서였지. 지금은 변수가 많아서 상황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것조차 그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실패를 경험으로 만드는 게 사업가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네가 아직 성종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야. 결혼까지 한 사이인데 뭐가 망설여져서 그렇게 감추자는 거니. 자고로 배포를 크게 써야 한다. 그게 아내로서 최고의 길이자 가장 큰 내조야. 구구절절 듣자 하니 결론적으로는 자금을 더 내어달라는 말씀이셨던 거죠. 어머님까지 나서실 줄은 몰랐는데 왠지 둘만의 문제에서 가족의 문제로 번진 것 같아 난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알겠다고 생각해 보겠다 하고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혼자 고민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없기에 이번에도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찾아온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자신이 만류해봤는데 그럼에도 저를 찾아갈 것 같긴 했다네요. 그러면서 실제로 자금이 좀 더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말하더군요. 제 덕분에 당장 급한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럼에도 투자를 더 받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마음과 돈은 썼는데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로 저는 더 이상 속썩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제 남은 재산이 담긴 통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이 돈은 친정아버지 유산이고 내가 정식으로 개인 투자자가 되어 남은 돈 전부를 사업에 투자해주겠다고요. 나중에 원금만 회수해달라고 덧붙이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계약 서류를 만들어 사인을 하게 시켰습니다. 큰 액수여서 그런 건지 그토록 바라던 통장을 오픈해서 그런 건지 남편도 어느 정도 제 상황에 납득을 하면서 저의 선택에 고마워하더라고요. 잠시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투자하고 난 후 남편의 사업은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의 산을 넘고 나니 그 다음은 보란듯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님도 저에게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전에는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셨으면서 막상 투자하고 나니 문자 하나 보낸 것이 좀 언짢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남편이 활기가 생긴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뭐라고 했냐며 결국 본인이 해낼 줄 알았다고 떵떵거리는데 평소 기죽어 있던 모습과 대비돼서 웃기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고요. 가족 사업인지라 규모가 커서 그런지 수익이 나는 것도 빠르고 범위도 크더라고요. 그렇게 1년만 더하면 제 원금을 다시 줄 수 있을 정도로 보였어요. 모든 게 잘 해결되었으니 이제 남은 건 부부 사이를 전처럼 회복하고 여유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남편은 일이 잘 풀리면서 거래처가 많아지고 관리해야 할 인맥이 많아져서 그런지 술자리가 잦아졌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가끔씩 외박도 많아졌고요. 가끔씩 큰돈을 쓰는 때도 생겼는데 뭘 샀냐고 물으면 시댁 선물을 샀다고 하더군요. 여태껏 고생했으니까 당장은 원하던 걸 해드리고 싶다고요. 제 일도 바쁘니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남편의 변화에 대해 서서히 인식이 될 때쯤 서울에 살던 고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모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고요. 고모는 고모부와 10여 년 전 이혼했었고 슬아에 자식이 없었어요. 1년 전 고모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며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모와 이따금 연락은 했지만 엄청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지라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해드렸어요. 당시 고모는 이미 병을 앓고 계셨죠. 그때 고모가 과거 아빠와의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오래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나눌 때 아빠가 고모에게 재산을 양보했던 일이요. 고모는 그때 아빠한테 크게 감동했고 그 은혜를 꼭 갚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당시엔 이룬 것이 없이 부모의 덕을 봤으니 아빠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금 자리를 잡겠다고요. 평생 고집스레 한 일을 해오던 결국 고모는 자신의 다짐을 지켜냈습니다. 아빠의 은혜를 갚겠다던 말은 결국 저에게 다시 그 유산을 돌려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죠. 그런 저에게 엄마는 아빠와 고모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준 선물이라면서 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여유가 좀 더 생긴 거로만 받아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곤 시댁에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죠. 이미 제가 남편의 사업 자금을 보탠 걸 엄마도 알고 계셨거든요. 재산 문제는 민감하니 이제라도 다시 비밀로 하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가 생기면서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 일이 해결되고서 저는 그제야 다시 한번 남편의 부재를 깨닫게 되었죠. 남편은 제가 바쁜 게 일이 많아져서라고만 생각하고 더 자유롭게 생활하는 듯 했습니다.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는데 그전까지도 저에게 연락 한 번 안 할 정도였죠. 저는 갑작스레 변해간 남편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약과에 불과했죠. 여느 날처럼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제가 부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저에게 고마워 소정아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남편이 이름을 잘못 부른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부르는 게 습관이라고 할 정도로 매번 자신도 모르게 전 여친 이름이 나왔다 등 실수를 자주 하던 편이었어요. 섭섭했지만 저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름을 잘못 부른 순간 온몸에 쎄한 직감이 돌았거든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분명 제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있다는 직감이요. 저는 남편을 침대에 뉘인 후 핸드폰과 지갑 등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마 안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연애 때부터 우스갯소리로 연인의 핸드폰을 보는 건 금기의 행동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보는 거는 절대 죽어도 없을 거라고요. 그런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몰래 찾아보고 있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여태까지 외박이 잦았던 건 가정이 소홀해지기 시작한 건 이름을 잘못 부른 것 등 그 모든 정황이 남편의 바람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핸드폰은 패턴으로 잠겨 있었지만 저는 운 좋게도 페이스 지문을 통해서 손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했다고 했죠. 연인의 핸드폰을 보는 건 금기의 행동이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소정이란 이름으로 추정되는 여자와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이없는 건 그게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 3명의 여자와 동시에 바람을 피우는 간 큰 행동을 하고 다녔던 거죠. 어이가 없던 저는 남편의 바람 행적을 제 핸드폰에 옮기고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대접에 물을 받아와 술 취한 남편의 얼굴 위로 부어버렸습니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깨더라고요. 전에 없던 쌍욕을 하면서 저에게 미쳤냐고 묻더군요. 그동안 내가 준 돈으로 다른 여자들한테 떵떵거리며 지냈어? 인간이길 포기한 채로 여러 명이랑 바람 피우면서 행복했니? 그건 미안해 여보.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해소하려고 심심풀이로 연락하고 그런 거라고. 진짜야 믿어줘. 아 심심풀이로는 외도해도 된다는 거야?
당장 이혼해. 내가 준 투자금 바로 돌려주고 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제발 희지야. 난 사실 헤어지려고 했어. 그런데 채무가 좀 얽혀 있어서 못 헤어지고 있었던 거야. 예전에 사업 자금을 좀 빌렸었거든. 희지 너랑 결혼하고 나서 연락 끊고 지내다가 그 돈 때문에 지금 다시 만나고 있는 거였어. 헤어지면 갚으려고 할 게 뻔하니까 대신 어떤 육체적 관계가 있거나 그 마음을 아예 줬다거나 그런 건 아니야. 정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쏟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이게 더 떳떳하다는 듯이 이야기하길 여자들한테 각각 3,000씩 빌린 상황이었고 그 돈을 사업 초기에 전부 잃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날 때부터 유지해오고 있던 관계였죠. 결혼은 저랑 했으니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인 거는 알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곧바로 뺨을 쳐버렸습니다. 비참했지만 저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 혹시 내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듣고서 만나자고 접근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빌려줄 수 있으니까 나랑 결혼한 거야? 그걸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맞았어요. 만약 저와의 돈 관계가 없었다면 애초에 우리는 부부가 될 수 없던 사이인 겁니다. 남편에게 연애는 비즈니스였고 그에 대한 죄책감 따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때부터 아예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의도적 상황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것도 연인이 된 것도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식을 올리지 않은 것도 그 모든 게 전부 남편에겐 다른 속내가 있었다는 걸요. 여태껏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지속하는데도 저는 왜 바보처럼 몰랐을까요? 제가 바보가 아니라면 남편은 어쩜 그렇게 교묘하게 저를 속이고 만남을 해온 걸까요? 저에게 미안하지도 않았는지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당장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는 게 전부였죠. 몇 개의 짐만 챙긴 채 남편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친정엄마를 찾아갔어요. 제 갑작스런 이야기에 엄마도 적잖이 놀라셨고 끝끝내 눈물을 보이셨죠. 엄마는 저에게 연거푸 미안하다고만 하셨습니다. 당시 남편의 집안에 대해 들려주고 결혼을 하라고 권유했던 당신이 모든 잘못의 시초 같다고요. 저는 엄마에게 너무 죄스러워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든 아빠 몫까지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셨는데 엄마의 바람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고 마음 아파서요. 여태껏 야무지게 행동하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같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엄마 앞에서 자책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시댁에 가서 사과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 집안 모두가 한편 같으니 분명 외도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을 테고 사업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님과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있었던 건 지레 알고 있었고 이 일에 대해서 단순히 이혼으로 마무리 지을 수는 없었어요. 전부 다 되돌려받을 수는 없어도 제가 힘들었던 것만큼 그들을 괴롭게 만들 만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과연 뭘까 생각해보니 결국 시댁이 가장 좋아하는 돈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같이 가주겠다고 한 말을 거절했는데 생각해보니 저 혼자보다는 누군가 같이 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투자금을 줄 때 작성했던 계약서들을 챙긴 뒤 법적으로 잘 아는 친구를 한 명 대동해 갔습니다. 그렇게 시댁으로 향하면서 이번 선택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장을 오픈했을 당시 저는 고모의 유산을 받기 전이었고 아마 남편이 알고 있는 선에서 저는 모든 재산을 남편에게 투자한 거였거든요. 그대로 외도를 들키지 않고 이혼했다면 저는 그야말로 토사구 팽 당하는 거였고요. 시댁을 찾아가니 시엄마와 남편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올게 왔구나 싶은 표정으로 저를 회피하고 있었고 시엄마만 그 큰 눈으로 저를 쏘아보고 계셨죠. 성종이한테 얘기는 들었다. 두말할 거 없이 깔끔하게 이혼해. 어머님, 그 말은 제가 먼저 꺼낼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혼하게 됐는지도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죄 지은 아들을 둔 입장에서 어머님이 지금 그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나올 입장이신가요? 뭐야? 얘가 지금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래, 나도 할 말 있다. 애초에 우리 아들이랑 너는 아예 급이 안 맞아. 밭이 나가는 농부 집안이랑 사업가 집안이랑 맺어진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었어. 그걸 알면 잠자코 남편 일이나 도울 것이지 있는 대로 계산하고 생색내고 그러니까 성종이가 밖으로 거둘지
나 같아도 숨 막혀서 너 같은 애랑 못 살아. 이혼해 그냥.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저는 애써 이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바닥에 앉은 시엄마 옆 소파로 우선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곤 다리를 꼰 채 최대한 비아냥대며 말을 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혼은 제가 먼저 꺼낸 이야기고요, 어머님.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아쉽네요. 우리 아빠 유산이 그게 전부인 줄 아셨어요? 제 말에 시엄마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놀랐는지 저를 곧바로 쳐다보더라고요. 자기가 본 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는 얼굴이었죠. 저는 준비한 통장을 가져와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통장에 담긴 숫자는 딱 보아도 시댁의 사업 총 자산보다 웃도는 액수였죠. 보세요. 저한테 이 정도 여유 자금이 있었는데 남편이 만약 원하면 사업 자금 더 보태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정도 여유 있으니 원금은 돌려받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만약 외도만 들키지 않고 살았다면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배려하며 지내왔는데 적반하장으로 저를 몰아붙이시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네요. 투자금 회수하고 법적으로 위자료 받고서 갈라서는 수밖에요. 그래도 지금 제 덕분에 여유가 좀 생겼으니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고 좋게 생각하세요. 아니 잠깐만 희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말이 정말이니? 시엄마는 저를 붙잡으러 가까이 다가왔고 그 와중에 남편은 자기한테 보여준 통장이 거짓말이었냐며 자기를 속였냐고 말하더군요.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옆에 있던 쿠션을 머리통에 세게 던져버렸네요. 얻어맞고서도 어버버하는 모습을 보니 저딴 게 뭐라고 여태껏 내가 쩔쩔맸나 싶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니 다시 또 허리를 굽히는 모습에 이 집안은 정말 돈에 미친 집안이 맞구나 싶었고요. 어머님 말대로 급이 안 맞는 결혼한 것 같네요. 우리는 평생 떳떳하게 땀으로 일궈내어 자수성가한 집안이고 당신들은 그런 우리 집안을 등쳐먹어서 간신히 체면 세운 천한 집구석인데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뭐 사업가? 돈이 있고 재반이 마련돼야 사업가지. 남한테 굽실대면서 돈 받아가는 건 그냥 거렁뱅이에요, 어머님. 다른 귀한 집 딸들 등쳐먹은 당신 아들이 딱 그 꼴이고요. 조만간 이혼 소송장이랑 계약서 다시 보낼 테니 확인하고 연락주세요. 계약서에는 남편과 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될 시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항목도 적혀있거든요. 아마 남편은 제대로 확인 못하고 사인했을 텐데 제 불찰은 아니니까요. 경찰서에 정식 접수하기 전에 꼭 연락 주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짐은 남편 짐은 전부 다 갖다 버렸어요. 억울하면 제가 준 돈에서 까고 보내주세요. 뭐?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 난 몰랐는데. 시어머님과 남편은 저를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문이 부서질 듯 세게 닫고서 그 지옥 같은 집에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신발도 신지 않고 나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람 피운 건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거고 충분히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온 시간이 있는데 한순간 실수로 이렇게 이혼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지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잘됐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뺨을 때리고 있는 힘껏 머리채를 잡아 던졌어요. 육체적 폭력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신고하려면 해라. 그까짓 거 합의금 주지 뭐 싶은 마음으로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남편과 함께한 시간 동안 저는 정말로 돈 귀신이 붙었던 것처럼 끔찍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이제 그 책임감과 불편함, 모멸감 속에서 해방된다니 행복해서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건 분명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혼을 하고 깔끔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도 곧바로 이사했어요. 전 남편의 흔적이 보이는 집에선 절대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차도 다시 경차로 바꾸고 예전의 제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죠. 열심히 벌고 제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절약 방법이자 멋진 삶의 방식 같아요. 시댁에 대해선 엄마도 일부러 소식을 피하고 계세요. 가끔씩 엄마의 지인이 찾아온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막아서실 정도로요. 엄마에게는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서 여전히 전 죄송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만큼 더 많이 갚아가며 살 수 있도록 곁에서 더 시간을 보내려고요. 전 남편은 원래 그렇게 추잡스러운 사람이었던 건지 때때로 문자를 해오며 여전히 돈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차단해두면 또 어떻게 그러는 건지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더군요. 내일 모레 40인 사람이 얼마나 할 짓거리가 없으면 말이에요. 하는 말도 가관이에요.
저 때문에 사업을 접게 생겼다는 등, 만나던 여자들한테도 고소당하게 생겼다는 등, 알게 뭔가요? 이제는 전 남편이 어디 은행에서 돈가방을 들고 튀었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정도거든요. 지금 저는 다시 혼자의 삶을 누리며 지난 시간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적게 가지던 많이 가지던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던 나누지 않던 그 어떤 선택을 해도 문제되는 건 돈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저는 삶 속에서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찾으려 노력해보려고 합니다.